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을 비롯한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원장이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전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원장을 태워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대전을 오갔지만 수당은 물론 차비도 한 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갓난아기의 머리에서 특유의 향기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연구 결과 막 태어난 아기는 냄새를 통해 보호자에게 보호 신호를 보내고 아기와 어머니는 서로의 향에 끌린다고 합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TV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아이들이 등장하는 키즈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즈 콘텐츠가 점점 상업화되면서 놀이가 아닌 강압적인 방송 출연으로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키즈 방송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부근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방역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네, 이혜리입니다. 네, 경기도 연천 돼지 농장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요? 네, 연천군 백항면의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연천 농가에서는 하루 전 오후 2시 40분쯤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해왔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죽은 돼지가 2, 3일 전부터 식욕 부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4,7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파주 농장과 마찬가지로 남은 음식이 아닌 사료를 먹이고 있었고 전염원으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네팔과 스리랑카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네팔 노동자 1명이 지난 5월 본국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주변 농가로의 확산이 걱정되는데요. 일단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네, 우선 부근 3km 이내의 돼지 농장은 모두 3곳이 있고 돼지 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확진 농장 주변에는 출입 제한과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파주 농장과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연천과 파주 농장 사이에는 그동안 축산과 관련한 차량의 이동이 없었고 농장주나 직원들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연천과 파주 두 농장 사이 역학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파주를 중심으로 확산 방지에 나서는 동안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겁니다. 네, 정부가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을 비롯한 강화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농식품부는 경기도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과 동두천, 김포, 강원도 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 양동 농가의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을 현재 일주일에서 3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독 차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생석회 공급량도 4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접경 지역 14곳을 특별관리해왔지만 파주와 연천의 질병 발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6개 시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나머지 8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이 있었을 때 좀 더 넓은 지역에 강력한 확산 방지책을 폈다면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와 상관없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할 일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돼지 밀집 사육단지의 방역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파주와 연천까지 사람과 짐승,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방역에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는 AI를 유례 없이 성공적으로 방역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군과 경찰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등락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추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돼지열병의 경우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유사시에 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기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근본 추가 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즉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며 설립된 정부 연구기관인데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원장이 주말 대전연구원과 서울 자택을 오가는데 전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원장을 태워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 서울과 대전으로 갔지만 경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IBS 김두철 원장이 전용 차량을 타고 서울 자택으로 퇴근한 겁니다. 이틀 뒤인 일요일 저녁 9시경 이번엔 주차장을 나온 전용차가 김 원장을 태우고 대전 관사를 향해 출발합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말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갈 때 대부분 전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김 원장의 집에 차를 세워놓고 다시 고속버스 편으로 대전 집으로 돌아가지만 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엔 다시 자비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원장을 태우고 대전 관사로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요일 날 서울 원장님 자택에서 대전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하셨나요? 입사했을 때부터요. 이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라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는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전용 차량을 휴일에 운행하게 하고도 법적인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IBS는 김두철 원장은 해당 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IBS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인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까지 노벨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에서 미국이 267명의 수상자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607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88명의 수상자를 낸 영국이 뒤를 이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70명, 34명의 수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노벨 과학상 수상자 가운데 여성 과학자는 3%인 20명에 불과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아기 냄새,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머리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 맡아본 적 있으세요? 네, 아기 안으면 왜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바로 그 냄새가 맞는데요. 네. 최근에 일본의 하마마스 의과대 연구팀이 갓난아기의 향기 구성 성분을 규명을 하고 또 이것을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아기 냄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기 냄새의 비밀이요. 그 아기 냄새 정체를 밝혀냈다는 건데 어떤 실험이었나요?
네, 사실 이전에도 아기 냄새의 이런 정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좀 있었는데요. 이번 실험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아기 옷에서 간접적으로 향을 얻었었는데요. 아기에게 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냄새를 쉽게 흡착하는 가루를 20분 정도 신생아 머리에 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렇게 얻은 물질을 끓는 점이나 질량에 따라서 분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갓난아기 5명의 머리 냄새에서 31종의 구성 성분을 밝혀냈습니다. 또 이 성분을 어머니 양수향을 구성하는 물질 21종과 비교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15개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물질은 아기 고유의 냄새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기 고유의 냄새를 그러니까 찾아낸 건데 그 향을 직접 맡아보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네요. 혹시 그 실제 아기 향과 좀 비슷하게 나왔나요? 네, 연구팀은 이 냄새를 일반 사람들에게 맡아보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 합성된 향기는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이 아기들의 뭐 머리향의 주요 성분 14종과 또 태어난 지 이틀, 3일 정도 된 아기 머리향의 주요 성분 13종, 그리고 어머니 양수의 향 10종을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신생아에서 나는 평균적인 향기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요새 아기 냄새 좋아하는 분들 그 향을 향수로 만든 제품들을 따로 구매하기도 하던데 향수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떤 목적의 실험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기 향을 추출한 데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막 태어난 아기는 냄새를 통해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신호를 보호자에게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포유류 대부분은 이 후각이 발달을 해서요, 냄새로도 신호를 보내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쥐의 경우는 출산 직후에 어미가 내뿜는 향이 새끼가 모유를 먹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비해서 인간의 후각은 좀 저평가된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양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부터 후각이 발동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실험에서 갓난아기는 뭐 어머니의 향에 끌리고 또 어머니는 아기의 향에 끌린다는 연구도 나온 바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머니가 눈을 가린 상태에서 냄새만으로 자기 자식을 다른 아기로부터 식별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인간에게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팀도 이번 실험에서 합성한 향기를 이용해서 냄새의 심리적인 효용을 분석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막 태어난 아기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아이가 보호자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인간의 후각에 관한 연구 결과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소식도 향에 관한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 얘기입니다. 네, 가향 전자담배, 그러니까 뭐 포도향이나 딸기향 같은 그런 특유의 향을 넣은 전자담배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왜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지난 1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가향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향기로운 첨가제가 청소년 흡연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제 삼은 흡연의 형태는 베이핑이라고 불리는데요. 베이핑은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이나 또는 대마초 등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흡입하는 행위 전체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베이핑에 해당이 됩니다. 베이핑은 향을 첨가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problem in our country. It's a new problem. It's a problem that nobody really thought about too much a few years ago, and it's called vaping, especially vaping as it pertains to innocent children. 네, 미국 FDA는요, 조만간 모든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포도나 딸기향 같은 첨가제는 물론 멘톨이나 민트 첨가제가 들어간 전자담배까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미국 최대 도시죠. 뉴욕에서도 뉴욕주에서 이 판매를 금지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인데요. 미국 이 뉴욕주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것은요, 뉴욕주가 미시간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뉴욕 지주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8% of the use are flavored products. And the flavored products are highly attractive to young people. Names like bubblegum, cotton candy, Captain Crunch, which
was my favorite. These are obviously targeted to young people. 네, 뉴욕주 담배 판매점은요, 앞으로 2주 안으로 진열대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모두 치워야 합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담배 맛이나 멘톨 향이 들어간 제품은 판매 금지에서 제외가 됐고요. 풍선껌이나 솜사탕 맛 같은 달콤한 맛을 첨가한 전자담배 판매는 모두 중지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전자담배 때문에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밝혔는데요. 베이핑과 연관된 폐질환 환자가 올해에만 450여 건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베이핑과 관련한 6번째 폐질환 사망자가 최근에 나왔다고도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고교생 가운데 전자담배 흡연자는 2017년 11%에서 지난해 20%로 늘었고요. 올해는 2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주는요, 지난해 전자담배 흡연율이 이미 27.4%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주는 앞서서 올해 초 흡연 가능 나이를요, 만 21살로 올린 바도 있었고요. 또 이런 조치에 이어서 이번이 특단의 조치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전자담배 흡연자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자담배 소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전체 그 담배 소비량은요, 좀 줄고 있는 반면에 올해 상반기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1억 9,360만 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계속 연구들이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무작정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요, 일단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유사 제품과 또 전자담배용 전용 기구 등 이런 담배 제품의 판촉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요, 전자담배 제품을 시연을 하거나 흡연기구 구매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이런 판촉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또 담배 제품 사용 후기나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어떤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긴 하지만 뉴욕주 조치와 비교해 봤을 땐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나요? 네,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은 흡연 피해 방지법에 따라서 전자담배 반입과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호주에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만 합법이고요. 그렇군요. 이 가향 전자담배는 특히나 청소년들을 또 유혹하고 담배에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날짜 관보에 실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해 2지역에 배치됐습니다. 가해 2지역은 나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간 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 허가로 전환됩니다. 포괄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했던 거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 통제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21일 만에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진입니다. 일본 오사카 시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오사카 앞바다에 방출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스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원히 탱크에 오염수를 넣어두는 것은 무리라며 처리 후 자연계 수준의 기준보다 낮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보여준 뒤 해양에 방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은 정부가 국민에 정중하게 설명하고 결단을 해야 하며 정부가 오염수를 오사카에 가져와서 오사카 앞바다에 흘려보내려 한다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혀 환경 피해가 없는 것은 국가 전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요시아키 당시 환경상이 정부위원회 소속 전문가들도 안전성과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한다면서 바다의 방류에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서 사우디와 포괄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소형 원자로 스마트앱, 표준 설계 인허가와 건설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올 연말 원자력 공동연구센터 개소에도 협력해 나가게 됩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액체 수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에너지 자금률이 33번째로 최하위권인데 에너지 자립과 미래 수소 경제 사회를 앞당기는 천병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액체 수소는 대기압에서 저장할 수 있고 기체 수소보다 800배 이상 저장 밀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액체 수소 기술은 수송 분야는 물론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과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상용급 액체 수소 플랜트 연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요, 고압으로 유지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을 주축으로 18개 기관이 참여한 연구단은 2023년까지 380여억 원을 투입해 액체 수소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극저온 냉동기 같은 극저온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역량을 토대로 수소 핵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연구단은 오는 2023년까지 하루 처리 용량 0.5톤의 실증 플랜트를 구축해 본격적인 액체 수소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극저온 팽창기, 극저온 열교환기, 극저온 밸브 등 관련 핵심 장비 국산화도 추진합니다. 실증 플랜트가 구축이 된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선박, 수소 열차, 수소 도시 등 대용량 수소의 활용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수소에너지 시장이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액체 수소 중심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문가 컨퍼런스와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완성된 국민정책 제안서를 공유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정부, 지자체, 산업계 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 심도 있는 수기와 토론 과정을 거쳐 제시된 제안인 만큼 범국가적인 시각에서 실현 가능성을 찾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책 제안은 이달 말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반 포플러 나무보다 생장 속도가 2배 빠른 포플러가 개발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생장 속도가 빠르고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의 원료 셀룰로스 함량이 2배 높은 포플러 슈퍼클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 빠른 생장과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 포플러를 맞춤형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장 속도가 빠르면 목재 이용량이 크게 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아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셀룰로스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만큼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확보한 특허 가운데 기업 등에 이전돼 활용되는 특허는 38.9%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출원한 특허 3만 5천여 건 가운데 38.9%인 1만 3천여 건만이 기업 등에 이전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특허 등록 뒤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4,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연료는 이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 동안 총 64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출연료이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며 특허 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스처럼 피부에 붙여 약물이나 줄기세포를 체내로 간단히 전달할 수 있는 신개념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젤리 형태의 물질인 하이드로젤 테이프를 만들고 여기에 재생 효과를 지닌 물질 등을 탑재해 간편하게 몸에 붙여 사용하도록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패치 내부를 특수하게 설계함으로써 체포의 생장을 돕고 약물 전달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재생 효과를 보이는 혈관 유도 성장인자를 하이드로젤 패치에 탑재한 뒤 동물에 붙였더니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패치를 이용해 생쥐의 간이나 소장, 위 등 다양한 장기 유사체를 원하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었다며 이 기술을 통해 세포와 약물을 전달하던 기존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공공 목적의 한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한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데이터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이식 수술 기록은 질병관리본부에 있고 개인별 합병증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연계하면 신장 이식 수술 이후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 관리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뿐 아니라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 국민건강 정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제안해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의 실무 검토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비식별 조치가 진행되고 연구자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 공간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제공은 공공 목적으로 제한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아직은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합니다. 개인 동의 없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이용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의료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요즘 반려묘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각종 속설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속설 중에 어떠한 공간이든 액체처럼 흘러들어간다 해서 고양이 액체설까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속설은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고양이를 위한 자장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틀자마자 졸린지 벌써 눈을 깜빡깜빡 거리네요. 이 노래를 분석해보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낮은 즉 저주파로 구성된 건데요. 고양이들에게 민감한 저주파는 바로 자장가가 되는 것이었네요. 두 번째는 고양이는 캣닙을 좋아한다? 조금만 꺼내서 냄새를 한번 풍겨볼게요. 냄새를 풍겨볼 새도 없이 바로 반응하는데요. 캣닙이라고 부르는 이건 우리나라 말로 개박하라고 합니다. 입 뒷면에서 곤충들을 물리치기 위한 물질인 네페탈락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고양이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이 향을 맡으면 뇌의 편도체와 시상압으로 연결돼서 사람의 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고양이는 기분 좋을 때 소리를 내는데 이걸 골골송 혹은 퍼링이라고 합니다. 20Hz에서 140Hz 사이에서 나오는 음역대라고 하는데 인간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하니 사실이었네요. 반려동물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 고양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오늘의 과학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요즘 아이들이 등장하는 키즈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귀엽고 재미난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상업화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키즈 방송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상파 예능은 물론이고요. 최근 유튜브에서도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런 키즈 콘텐츠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을 주제로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황본권은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하죠. 네, 원래 광고에서 3B의 법칙이 있습니다. 3B요? 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방송이나 광고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 네. 첫 번째 B는 뷰티, 미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완동물 같은 예쁜 동물들 있잖아요. 네. 비스트의 비. 세 번째가 바로 아이를 가리키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광고라든지 또는 상업 방송, 그다음 뭐 케이블 어디나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법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도 어린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이 절찬리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몇 가지 구독해서 보고 있긴 한데 네. 진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유독 무장해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심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귀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귀여운 거를 보여주려면 눈, 코, 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중요하대요. 눈, 코, 입이 있어야죠. 예,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귀엽다고 사람들이 흔히 지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나 또는 애완동물이라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귀여움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대요. 이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훨씬 생존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귀여움 그리고 어른들에게서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거 이 둘이 결합되게 되니까 네.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였군요. 네. 자, 그런데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송들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그게 이제 뭐 지상파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키즈 유튜브라고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많은데요.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게 많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네. 뭐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또 어떤 퀴즈도 풀고 네.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또는 때에 따라서 교과 과목 같은 걸 학습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방송 콘텐츠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민들이 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값비싼 그런 유아용품들 같은 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게 하고 그걸 지켜본다든지 또는 어떤 몰래카메라 같은 형식을 가져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갑자기 되게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웃긴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상업화됐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참 그 국내 전체 광고 수익 1위를 차지한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람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람튜브는 6살짜리 그 보람양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보람튜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일상을 잘 보여주는 브이로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난감 같은 걸 리뷰를 해주는 토이 리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재미있는데요. 두 채널의 구독자 수가 무려 총 3,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분석하고 있는 그 소셜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요. 보람튜브의 월 매출액을 추산을 해봤는데 대략 한 37억 원 정도를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람튜브 측은 이게 너무 부풀려진 거다. 실제로는 월 한 6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정정해달라. 그래도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일설에서는 이제 이런 그 수익으로 보람튜브 측이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샀다. 그렇게 해서 참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문제는 지난해 법원에서 아동 학대로 이 보람튜브 측이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영상들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뭐 아이한테 임신이나 출산하는 그런 연기시킨다던가, 또 하나는 아빠 지갑에서 아이가 돈을 훔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의 다리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절단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보고 국제 구호 개발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요. 이게 그 해당 육아도 문제가 되지만 지켜보고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람튜브 측은 이런 문제가 된 영상들은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에 방송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아동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도 밝힌 바 있는데,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들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어떤 단점들이 있을지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볼까요? 생각해보면 그 출연한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출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잖아요. 6세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가 출연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부모의 의지가 아이의 출연을 아무래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애들이 만약에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출연해서 점점 방송하면서 녹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엔 놀이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의무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점점 천편일률적인 거 말고 새롭고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운영하는 측에서 아이한테 자꾸 더 자극적인 거를 하도록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자라났을 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래도 키즈 유튜브를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언제나 명함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용품이라든지 뭔가 교육시장 이런 거 보면 키즈 관련된 그런 그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잖아요. 일종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키즈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게 단순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막이 거의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거기에 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한류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확대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육아와 관련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유튜브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하는 아이들 중에는 일부는 그걸 하면서 훨씬 더 자신감이 증진되고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자기가 어떤 방송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많이 얻으면 자신감이 쑥쑥 생기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도 일부는 있고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높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아동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키즈 유튜브가 자본과 시장의 원리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아동 보호 측면에서 법규 같은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살리되 아동 학대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시하고 그걸 걸러야 되고 억제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 영상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커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이 모두에게 노출되었다는 경험이 반드시 유쾌하지만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공론화를 하고 대책을 생각해보고 이런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가족 영상 유튜브를 올릴 때 처음에는 다들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 좋은 그런 영상을 추억을 남기는 거고 또 아이와 가족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취지였는데 기록하려고요. 그렇죠. 점점 이 초심은 좀 사라지고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이 두 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키즈 방송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아이들이 노동이 아닌 놀이로서 그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부모 스스로가 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역 배우가 번 돈을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쿠건법을 통해 아역 배우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키즈 유튜버의 명함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쿠건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